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문소원입니다. 지공의 고려 불교에 대한 역량 검토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문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용을 줄여가지고 PPT와 함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고려 불교는 원간섭기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처 육식과 같은 비계율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또 사회 구조 변동으로 흔들린 신분제는 강남 남인을 최하층으로 분리시키면서 남종선의 권위를 흔듭니다. 이는 원간섭기 고려 불교가 계율과 선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이때 등장한 지공의 교화는 고려 불교의 한 대안이 됩니다. 공보는 원간섭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공이 고려 불교에 등장하여 끼친 영향과 이것이 라옹에게로 연결된 측면에 대해 검토해 본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공의 계율수계를 통한 교화와 고려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지공의 성불교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1장 원간섭기 티베트 불교의 영향입니다. 고려 후기 몽고의 침략에 의해 시작된 원간섭기는 1356년까지 97년간 이어집니다. 이때 고려 불교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혼과 육식이 용인되는 비계율적인 특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 고려사에서는 승려들이 비단을 바치고 승직을 얻었다거나 서로에 취하여 가정을 꾸린 자가 절반 정도나 되었다는 내용이 찾아집니다. 이 기록은 원간섭기로 편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승경수제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었고, 대처승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대처승에 대한 내용을 삼국유사 강덕 장엄이나 원효 불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려도경을 통해서도 제가 화상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기록은 모두 불교가 주류가 아닌 하층의 비송비습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뿐입니다. 즉 이와 같은 측면에서 원간섭기 고려 불교에 나타나는 변화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2장 지공의 계율수계를 통한 교화와 고려에 끼친 영향입니다. 지공은 원진종의 어양사 신분으로 고려에 방문하여 1326년 3월부터 1328년 9월까지 성과 계율을 통해 교화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가운데 무생계와 관련된 기록으로 통도사지에서는 하루는 선을 설하고 하루는 계를 설했다라고 하였고, 지효서에서는 신분과 성별의 구분 없이 앞다 두어 계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하루에 수만 명을 헤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입제만고에서는 지공의 움직임에 따라 1,수백명이 함께 와서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수계를 통한 지공의 교화가 파급력이 컸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공이 고려를 방문한 2년 7개월간의 여정은 외국인 승려의 입장에서 짧은 체류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공이 언어나 문제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는 교통이나 통신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 때이므로 지공이 고려 불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공이 고려 불교에 끼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나라로 유학 갔던 선종의 선승들이 지공이 머물렀던 대도의 보건사를 방문하였다는 점. 둘째, 지공의 다비가 끝난 후 영고를 고려로 모셔왔을 때 국민왕이 직접 머리에 이고 이용한다는 점. 셋째, 지공의 치명대자의 나옹이 이후 고려 불교계의 1인자로 등극한다는 점입니다. 지공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지공이 붓다와 달마의 혈족이라는 점도 존재하지만 수계에 의한 교화가 하루에 수만 명씩 계를 수여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공의 수계 영향으로 고려사에서는 성황제에서 고기 사용을 금지하였고 돼지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여 기르던 돼지를 죽이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지효서에서는 술과 고기 및 무격을 끊음으로써 풍속이 점차 변화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무생계경서에서는 이 나라에서 혈식을 받던 사막생 또한 이 죄를 바꾸는 희생제를 멈췄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공은 불교의 계율적인 성경을 통해 고려의 무교적인 전통과 티베트 불교와 관련된 혼탁상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3의 1장 달마와의 비경과 성을 통한 교화입니다. 고려 불교에서 지공은 중국 선불교의 시조인 달마에 비견되었습니다. 달마의 비견 기록은 총 4곳으로 지공과 관련한 문헌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적지 않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생배경서에서는 달마가 사건 문가경을 전한 것처럼 지공을 달마에 의도적으로 변주고 있습니다. 즉 지공을 달마에 의도적으로 변주어 인도선의 전략을 부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지공 하상대서에서는 지공의 얼굴이 달마와 유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달마의 용모는 당시 널리 퍼져있던 남종 문인화 계통의 달마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공을 달마와 유사하게 표현한 17세기 진영이 남아있어 주목됩니다. 이는 지공을 표현한 모습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달마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셋째, 중수권동 선사기에서는 계기 이재연에게 달마와 지공의 관점에 대한 차이점을 묻자 지공과 달마의 차이점은 안목이 갖춰지는 것을 기다려서 당신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당시에 지공과 달마가 자연스럽게 견주어지는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제 익제남고에서는 지공 스스로가 달마에 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공의 비교 대상으로 달마가 견주어진 데는 지공이 자체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공이 달마에 견줄 만한 대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지만 당시 고려불교의 인식에 달마를 지공과 대등하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공은 계율교화와 함께 인도선을 통해서도 교화합니다. 지공에서는 당시 고려불교가 안고 있던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공은 중국의 남종성과는 다른 계통으로 인도선 108대 선맥을 잇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역시 당시 고려불교에서는 사실로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공이 구술한 선녀록에는 인도선의 법맥이 22조 만하라까지 하나의 맥을 잇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맥은 23조 항문나에서 24조 보리달마로 이어지는 경계으로 남종성과 관련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3조 자타부파에서 108대 지공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지공이 잇고 있는 선은 기존 남종성 계통과는 분리된 다른 인도 불교의 선택인 셈입니다. 당시 남종성은 중국 강남의 오산불교를 주축으로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간석기에는 강남 남인에 비해서 고려인의 신분이 더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의 선불교가 고려의 선불교의 절대적인 권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강남의 선불교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후인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몽산 덕이와 고봉 원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선승들은 오후인가와 관련해서 강남의 선승들을 찾기도 하지만 지공이 주석한 대도의 법원사를 참배합니다. 이러한 대표적 선승들이 연말 선초의 주류를 형성하던 나홍해군, 대군경한 스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산불교가 남종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그 권위에는 이중적 관점이 존재했고 지공의 인도선은 바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고려의 선불교의 강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즉 당시 선불교가 가지고 있던 한계와 중국 강남불교의 제한적인 위상이 안고 있던 문제로 인해 지공의 인도선이 고려불교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제3회 2장 고려의 계승자로서의 나홍입니다. 나홍은 1339년에 출가하여 1344년 회암사에 머무르며 수행 정진합니다. 그의 나이 25세가 되던 해에는 깨달음을 얻어 원으로 인가위원을 떠나면서 장기 입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홍은 1350년 정자사의 평상철임에게 인재법맥을 인가받고 1353년에는 법원사에서 지공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홍은 평상보다는 지공과의 인연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나홍은 지공에게 인가를 받기 전 10년 동안 판수를 맡으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판수란 사찰의 직제상 지공 바로 다음에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홍이 지공 밑에서 10년 동안 판수를 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지공이 나홍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1358년에는 지공과 작별을 할 때 삼산양수지기를 받습니다. 이는 향후 나홍의 회암사 수교 결심과 관련하여 지공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물론 나홍이 삼산양수를 떠올렸을 때의 시점을 보면 나홍은 이미 고려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암사 수교 결심을 단순히 삼산양수지기와의 관련성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나홍이 지공의 삼산양수지기를 통해서 회암사의 수교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공과의 관련성을 통해 명분을 내세우고
1355년 제15대 황제의 순제에 의해서 강제선사의 주지로 임명됩니다. 이때 예당법회에서 사법을 천명합니다. 인용문에서 주의해볼 점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공에게는 대를 붙여 더욱 높은 존중을 필요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평상과는 대비되는 측면입니다. 둘째는 지공을 평상보다 앞선 위치에 두고 말한다는 점으로 중국 문화권에서 불자의 성우는 언어의 우월성에 따른 문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평상보다 지공에 대한 우위를 인지해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1363년에 작성된 나홍오록에서도 찾아집니다. 즉 나홍에게 지공은 평상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스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의 3장 고려의 지공 전승과 나홍의 위상입니다. 나홍은 1369년 9월까지 당시 실권자였던 신동계열 겪는 마찰 때문인지 병을 구실로 오대산에 응거하였습니다. 나홍의 오대산 응거를 신동과의 충돌로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보우와 신돈의 마찰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사문 출신이었던 보우는 신돈이 등장하기 전 왕사의 위치에서 원흥부를 통해 부산성문의 통합과 승단의 개편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화엄종으로 추정되는 신돈은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국가로 임명받은 화엄종의 천의와 승록사를 기반으로 불교계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굴사문 출신이었던 나홍은 보우와 같이 선문은 아니었지만 신돈과 마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나홍은 1370년 9월 공부선에 주명이 되면서 실질적인 유리자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복민왕의 친정을 선언함으로써 신돈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나홍은 신돈이 몰락당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인물로 대두하는 것입니다. 복민왕이 나홍이라는 인물 하나만 두고 신돈과의 관계를 청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 구조가 재편되던 중에 지공의 계승자라는 측면이 작용하여 나홍이 선택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나홍이 오대산에 응거했다가 다시 등장하는 시점이 지공의 연구 일부가 고려로 넘어온해와 같다는 점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공은 1361년 대도의 기와광장에서 입적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원에서 명으로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로 정권이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나홍은 6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소식을 접하게 되고 보함을 통해서 지공이 위촉한 가장 한 벌과 치명이라고 쓰여진 편지 한 통을 전해받습니다. 지공의 위에는 처음에는 등신불로 만들어져서 천수사에 모셔집니다. 하지만 1368년 명태조 주원장이 남경에서 명을 건국하면서 원의 대조는 1369년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공의 위에는 옮겨지고 병임성에서 답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이 연골이 회양사로 전해집니다. 1372년에는 왕명에 따라 회양사 북봉에 부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나홍 스님입니다. 보편적으로 장례의 중심이 되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중국 문화나 인도 문화에서 살펴지는 특징으로 나홍이 지공의 계승자임을 밝혀주는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공의 연골이 고려로 옮겨지면서 지공의 추모 열기가 일어나는데 이때 나홍에 대한 인식이 전환됩니다. 즉 나홍은 지공의 추모와 더불어 고려부류의 주류로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구절이 고려사의 공민왕이 지공의 머리뼈를 이혼하는 장면입니다. 공민왕의 재위기간은 총 23년으로 공민왕 19년을 만년에 해당하며 이때는 노국공제의 영정공사 등을 이유로 왕권이 강력했을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지공의 두 볼은 불치와 함께 대등한 위상으로 국왕이 직접 이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공에 대한 위상과 추모 열기가 상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공의 추모 분위기 속에서 나홍은 당시 불교를 대표하는 강력한 중심종으로 등장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돈과 관계를 정리한 공민왕이 나홍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홍은 1370년 9월 공민왕이 주도하여 개최한 초승가인 공부선의 주맹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공부선을 잘 마치게 되자 1371년에 왕사로 책봉되면서 통강사에 주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지공이 고려불교에 끼친 계율적인 영향과 선불교의 관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계율과 관련해서는 원간석기 티베트 불교의 영향에 의한 고려불교의 혼탁상이 지공이라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정화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공은 인도 승려로 고려의 말이나 한자에 익숙하지 못했음에도 혈통적인 신성성을 바탕으로 인도 전통의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려 불교는 청정한 분위기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티베트 불교의 혼탁성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공의 선불교 교화는 붓다의 혈족으로 닮아 비견되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공은 사천의 108대 조사라는 지효서를 통한 강조를 통해서 인도 불교의 전통적인 감정으로 고려의 선불교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공의 선불교에 대한 영향은 언어와 문자의 한계로 인해 계율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공이 원의 대도로 돌아간 이후에는 고려말 고승들이 앞다투어 지공을 찾아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지공의 선불교는 고려불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공의 연골 전례와 함께 지공의 추모 열기가 발생하면서 나홍이 주목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홍은 공민왕 말년에 불교의 동반자로 여말 성추 교체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공의 선불교에 대한 측면 역시 한국 불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공은 원 간섭기 티베트 불교에 의한 혼탁성을 일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외부적 충격이었습니다. 또 지공의 법맥과 가르침이 나홍 등을 통해서 조선 초까지 한국 불교의 주류로 계승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